민주노총 위원장님을 하셨던 두 분을 모시고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동지들에게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두 분의 전직 위원장님들을 모셨는데요. 직접 두 분으로부터 자기소개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예,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3대, 4대 위원장을 했고요. 지금은 그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이런 또 영상이 요즘 대세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 2015년 직선 1기로 당선된 전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입니다. 지금은 11년 만에 복직도 했고 또한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권리찾기 유니언이라는 새로운 길도 열어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에서, 고향이 원래 포항입니다. 포항에서 태어나서 포항에서 거의 한 30년을 살았고요. 어린 시절은 그냥 보통 어린이가 자라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자랐고 82년에 서울 올라와서 이제 동아건설에 들어갔고 또 동아건설에서 일을 하면서 그 당시 노동 환경이라든가 또 노사 문화가 상당히 폭력적이고 이런 걸 보면서 비인간적인 그런 어떤 노사 문화에 이대로 참고만 있어야 되는가, 그냥 이대로 수능만 했어야 되는 건가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85년도에 이제 노동조합 만들기를 결심을 하고 그때 이제 준비를 하게 되죠. 하게 되고 노동조합 없는 상태에서 86년도에 또 파업을 한번 했고 그러다가 또 회사 쫓겨날 뻔도 했고 쫓겨난다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또 내가 나간다는 게 좀 비겁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버티다가 결국 87년도에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지금까지 노동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죠. 저는 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배가 유명한 이 나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이 현대사의 비극인 5.18을 겪었어요. 그때 국가 폭력에 대한 것들을 정말 가슴으로 찢어질 듯 하면서 보았던 이런 한 청년이 삶들이 약간 거기서 좀 시작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단히 내성적이었어요. 내성적이고 이렇게 대중운동을 노동자를 만들고 그것을 다른 또 연대하고 함께 이 투쟁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제가 적합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사람 팔자도 모르지만 세상이 살다 보니까 불의와 맞서고 또 정의를 찾는 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노동조합을 찾게 됐고 노동조합을 만들게 됐고 그 노동조합을 통해서 한 인간이 자기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젊어서부터 노동조합을 만드는 시간까지의 제 시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노협은 1990년 2월 22일 날 22일 날 출범을 했어요. 전노동자 거듭나고 전노협을 건설하자. 90년 1월 22일 14개 지역 노조 협의회와 2개의 업종 노조 협의회, 600여 개 민주노조와 20만 조합원을 포괄하는 노동자의 전국적 중앙조직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건설되었다. 87년 여름 노동자 대투쟁에서 전노협 건설까지 노동자들은 한달음에 달려왔다.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이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2년, 3년을 경과하면서 전노협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그 시대적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동구권이 무너지고 이제 어떤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진보적인 어떤 이런 사상이 상당히 흔들림이 나타나고 할 때였고 또 경제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이제 케인즈주의가 일정 부분 한계를 나타내면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80년대부터 드러나고 우리나라도 이제 90년 이제 접어들 무렵부터 신자유주의 체제가 경영 체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노동유연화를 적극적으로 자본이 이제 추구하려고 하던 그런 시기였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뭐 노태우 정권이 직선을 통해 당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군사정부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 속에서 일어났는데 탄생이 됐는데 이제 민주화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로 넘어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다시 이런 군사 체제가 군사 독재 체제가 연장으로 가느냐 하는 이런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이런 또 전환기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형성됐던 민주노조를 얼마만큼 제대로 오롯이 발전시켜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화를 만들어가느냐 못 만들어가느냐 하고 바로 직결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있었지만 한국노총으로서는 노동자들이 어떤 사회 중심적인 민주화 운동, 우리 사회를 민주화시키는 중심적인 운동에 쓸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독자적으로 전노협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이제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거고요. 전노협은 만들 때부터 처음부터 그게 한시적인 조직이었어요. 완결된 조직을 표명했던 것이 아니고 흩어지려고 하는 민주노조 진영을 우선 묶어가지고 전국 조직을 만들고 이후에 좀 더 광범위하게 확대를 해서 산별노조에 근거한 전국 중앙조직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전노협이 처음 만들 때부터 표명했던 조직적 이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전노협이 93년도 전국 그 노동자 대표자 회의라고 전노대라고 하는 이제 이걸 93년도에 출범을 시키고 1년 정도 활동을 하고 다시 이제 민주노총 준비위원회로 전환해서 95년도 민주노총을 만든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전노협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은 충실히 다 한 거죠. 오늘의 민주노총이 탄생된 것은 바로 전노협이 만들어지고 그 전노협의 활동을 기반으로 오늘의 민주노총이 탄생했다. 뭐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캐치플러지라고 해야 되나, 뭐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 전노협은 평등 사회를 앞당기는 전노협입니다. 평등 사회를 앞당기는 전노협.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전노협이 뭘 추구했고 어떤 정신들을 중심으로 뭉치고 활동을 했는지를 그대로 이제 읽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흔히들 전노협 정신이라는 걸 말은 많이 하는데 저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래서 야 전노협 정신이 뭐냐 물어보면 글쎄요 뭐 투쟁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전노협은 투쟁만 가지고 전노협 정신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노협은 어쨌든 자주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소위 말하는 자본이나 국가 권력에 절대 어떤 예속된다든가 지배받지 않고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이런 운동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민주성을 상당히 강조를 했죠.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절차적 민주성이 아니라 실제 노동자의 어떤 의식을 강화시키고 노동자가 운동의 주체로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운동이 하나의 그 대중 노선에 충실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전체적인 함의를 가진 민주성을 전노협은 얘기를 했고 그 민주성이 상당히 강조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계급성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노동자라고 해도 사실 엄격히 따지면 다 같은 노동자는 아니라는 거죠. 얼마만큼 대자적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 노동자의 이제 계급 의식이 나타나는 건데 전노협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끊임없이 노동자 대중들이 대자적 노동자로서의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교육이라든가 선전이라든가 이런 걸 끊임없이 강조해왔던 뭐 그런 정신들이 있는 거죠. 있고 뭐 연대 문제도 있고 연대는 요즘 참 연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연대가 맞기는 맞는데 품앗이 연대가 많은 것 같고 정말 마음에 담긴 연대는 저는 그 하방연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방연대. 원래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로부터 가장 소외되고 좀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본연의 정신인데 그러려면은 연대는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뭐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대공장 노동자들은 중소영세공장 노동자들을, 남성 노동자들은 여성 노동자들을, 또 우리 그 국내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주 노동자들을, 또 비장애인 노동자들은 장애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이런 어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향한 연대, 이것이 이제 진정한 연대고 저는 그것을 하방연대라 그러는데 과연 뭐 연대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연대가 현재 어느 정도 좀 실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건 좀 판단하고 평가해 볼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 변혁적 지향성, 사회 변혁 지향성을 들 수가 있죠. 전노협은 명확하게 노동해방을 얘기를 합니다. 노동해방을 얘기하고 있고 노동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자체를 실제는 부정하고 그보다 더 넘어서는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를 올바르게 받을 뿐만 아니라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운동의 목표로 분명히 설정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전노협은 사회 변혁성을 지향하는 이런 노동운동, 이런 몇 가지의 기본적인 운동의 정신들을 담고 있었죠, 전노협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노협이 이제 상당히 역사적으로 좀 평가도 받는 측면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오면서 현재 노동운동 속에서는 많이 좀 이게 좀 약화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이제 막 노동조합을 만들고 간부가 되고 대의원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때만 해도 이제 학습이 활발할 때잖아요. 아, 이번에 서울 가면 전야제를 가면 노동자애들 가면 우리 담병호 위원장 한번 만나서 사진 한번 찍고 와야 쓰겠다. 뭐 이런 것이 노망처럼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아, 그 시절이.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제 그 시절에 위원장님을 이렇게 한껏 담았던 이런 게 아마 첫 대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는 한상균 위원장이 죄송한데 한상균 위원장을 직접 만나가 대면하면서 내 기억 속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는 우리 한상균 위원장이 그 몇 년도에요? 그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할 때 예. 2014년 서울 유세할 때 내가 한번 가봤어요. 민주노총 이제 후보들 서울 네, 유세할 때 내가 가서 이제 그 자리에서 내가 한상균 위원장을 처음 보고 내 기억 속에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스칠 수는 있었지. 근데 이제 그때 처음 보면서 아, 사람이 상당히 강단 있게 보인다. 자기 생각을 자신 있게 소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그때 받았죠. 평등사회 노동교육원을 만든 것은 두 가지였다고 보여집니다. 2008년도 2월 달에 민주노동당이 분당이 되고 분당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내가 살아왔던 또 내가 좀 추구해왔던 이런 삶의 어떤 가치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상당히 좀 그때 심적으로 상당히 힘들 때였습니다. 당이 분당되면 그 여파가 결국은 노동운동 진영으로 확산이 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노동운동 내에 상당히 많은 어떤 조직적 갈등과 분열도 양상될 수도 있고 또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만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번 만들어서 실패를 하게 되면 그걸 재건한다는 것은 처음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건 뭐 너무나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상당히 좀 힘이 든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내가 그럼 그래도 추스리고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면 뭘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나 자신을 추스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 노동운동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으로 접어들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보탤 수 있는 힘은
운동을 할 수 있는 활동과 간부들을 조금이라도 양성을 해서 그 운동에 복무하게 하는 것이 지금의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일 것 같아. 그래서 노동교육원을 만들게 된 거죠. 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스로를 추스르기 위해서고, 하나는 이제 작은 힘이나마 노동운동의 미력이라도 보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 같은 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평등사회 노동교육원을 만들었죠. 지금 한 11년 되는 것 같습니다. 담병호 위원장님이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교육원을 통해서 현장 교육을 강화하는 이런 삶들의 시작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쩌면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될지 모르겠지만 악마의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 돛대다 밧줄을 묶어 왔던 오디세이가 부하들한테 내가 요청하더라도 절대로 풀지 말고 더 세게 감아라 이렇게 했던 우리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온갖 유혹이 많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면.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노동자답게 넘어갈 거냐. 그리고 그 노동자는 그러면 그 항해를 어디로 갈 거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마도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걸 과거를 반면교사로 그처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해가지고 무슨 변화를 이끌 수 있겠냐. 약간 무모한 생각들이 있는 거죠. 저는 늘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저는 노동운동이 더 이상 생명력이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하나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 한국 사회 불평등의 근원은 우리 노동운동이 어떻게 그것을 대응할 거냐 문제로 저는 직결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현재의 조직된 노동운동이 늘 계급을 대표하는 사실 노동운동을 지향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보니까 한국 사회는 가장 불평등이 심해진 나라, 그리고 불안정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나라, 노동자도 할 수 없는 노동자가 가장 많은 나라, 산재 사망으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죽는 이런 나라에다. 또 더 나가 보니까 내가 노동자라는 이름도 모르고 살아가는 노동자가 절대 다수이고, 그들의 그러면 권리와 인간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수많은 진단과 대안 속에 다 나와 있었지만 그걸 하겠다라고 누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하겠다라는 것들은 저는 50%, 60%, 70% 이런 아주 준비 정도가 안 되려고 시작을 하면 저는 못 온다고 생각했어요.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누군가 파열음을 내고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한 첫발을 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첫발의 핵심 키워드는 당사자 운동이에요. 여성 해방은 여성이, 흑인 해방은 흑인이, 식민지 독립은 식민지 민중들이 해왔던 역사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합법적으로 이 나라에서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 근로기준법도 빼앗긴 노동자가 1000만이 넘어버리는 그야말로 비극적인 나라입니다. 이것을 현재 국회에도 법이 가 있지만, 올라가 있지만, 이 법들이 지금 저는 뭐 온전히 우리의 요구대로 잘 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가장 정치적으로 보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파열구를 내는 것은 결국 당사자 운동이다. 그 당사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목소리로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변혁의 변곡점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시작이었거든요. 이만큼 생각이었고, 그것이 이후 저의 부족함들이 저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 세상의 이 화두들이 더 많은 체념들이 가능성이 있구나, 나의 용기가 다른 용기를 또 연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계기를 바람으로써 권리찾기 유니언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해서는 이룰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식과 이론으로는 안 되는 문제다. 그 문제는 분명하게.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할 거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노동자인가? 나라는 노동자의 가슴에는 무엇을 지금 현재 스스로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찾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형식의 민주화를 이룬다든가 형식의 단일화를 이루는 문제는 별 모래성에 불과하다. 그것은 어떤 외부 충격에도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금방 도래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노동자라는 이름을 찾았다. 이거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은 지금 현재 50, 60, 70 먹었던 우리 늙은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그것을 자기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숱하게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작은 그 촌평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를 갖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들의 자아를 해결된 교육으로 해가지고 내레비를 썰어서 단결된 조직으로 만드는 그것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각자의 자아가 제대로 성장된 것들을 좀 더 노동자는 약하지 않다. 왜냐? 노동자 계급으로 하나 될 때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라는까지 정말 그 자아를 연결하는 문제. 이 과정들이 좀 지난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가장 밑에 있는 조합원보다 간부 그리고 지도자들이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온갖 악마와 괴물들이 나를 하루하루라도 안 건든 날이 없을 거예요. 나태해지고 싶은 괴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입신양면을 또 추구하는 내 탐욕도 있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회에 작은 나는 또 어떤 이 기득권들과 다르지 않게 나의 아파트를 올라가지고 내 삶이 바꿔지길 바라는 그런 탐욕으로 나도 동일한 인간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간부들이 자각하지 않는 한 그 눈빛을 바라보는 조합원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조합원은 이미 압니다. 조합원은 아주 냉정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지도자들은 지도자답게 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그것을 조합원들이 따라 같이 함께 업으러가는 그런 단일 노조를 지향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부 활동가라면은 몇 가지의 어떤 이런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서로가 어떤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나 내가 그 승복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할 때 상대도 나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 이 점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간부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것도 있죠. 요즘 이제 소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통의 리더십 얘기도 많이 하고 소통도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보진 않아요. 그냥 자기 주장을 주장할 뿐이지 소통을 하는 건 아니고 진짜 소통이 이루어지려면은 적어도 인내하면서 경청할 수 있는 인내력이 없으면 그건 이미 하면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점이 마치 뭐 상대를 굴복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고 화려하고 하는 그게 소통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이 지연들의 간부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고. 저는 간부라면은 과감하게 다른 의견들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 때로는 내가 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상대 의견을 내가 수용하는데 멈칫멈칫 한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수용하면 내가 또 내 스스로를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가 정말 어떤 내가 인정될 수 있는 뭐 수용될 수 있는 얘기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간부들이 지금 시기에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야만이 대중들이 그런 간부들을 보고 뭔가 좀 희망도 가지고 좀 미래를 같이 열어가려고 같이 참여도 하고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보지. 민주노총을 놓고 하는 조합원들은 또 가장 막다른 길에서 노크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온갖 법률 상담을 하고 행정기관을 놓고 해가지고 그래도 안 됐을 때 결국은 민주노총이 나의 억울함을 나의 노동자의 자존을 인간의 존엄을 지켜줄 유일한 조직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고 어느 A라는 회사에 당연히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그 누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민주노총 조합원이 된 상황은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제 지구상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극단의 개인주의 세계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거 아주 치명적이에요. 극단의 개인주의고 극단의 이기주의가 이것은 사회 관계 지수라는 것들을 세계적으로 발표했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노동자들, 뭐 청년들, 노인들이 자살에 다 내몰리고 있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인데 이제 이걸 왜 연결을 해보냐면 민주노총이 임금과 고용과 복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그 조직의 민주노조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조합원들과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저는 뭐 그건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대체적으로 나의 임금을 잘 챙겨주고 복지를 잘 챙겨주는 그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나는 선택하고 온다라는 것들은 요즘 다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들어온 청년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 문제가. 그들을 탓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그들은 학교에서 또 그것밖에 배운 게 없어요. 이 경쟁에서 이겨서 살아남는 자가 강자다. 이걸 배우고 자란 우리 청년들, 이런 신조합원들이 사실상 노동조합이 연대가 왜 필요하고 왜 이 사회를 바꾸는 변혁운동의 핵심 조직인가,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라고 저는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담장 안에 목표를 넘는 전략적 시선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저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방어를 해왔어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온 시간이 많았어요. 뭐 저 역시도 저도 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급한 게 있어요, 늘 보면.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요즘 말하면 창과 방패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 지금 어떤 권력이 잡았든 간에 지금의 여야가 계속 돌아가면서 잡았지만 노동하고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도 노동에 대해서는 더 악의적으로 탄압했던, 악법을 만들었던 조직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박근혜보다 더 악랄한 법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위원장님도 진보 정치의 꿈을 키우셨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과 노동자 계급 정치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간부가 아니고 이 조합원으로 딱 들어드는 순간 이것을 자각해야 되는다. 이 자각해 하는 것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접촉면이 필요할 거죠. 아마 오늘 뭐 이런 계기도 그런 계기에 과정에 좀 잘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로 일단 가름을 해보겠습니다. 예. 요즘 이제 그 조합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아들보다도 훨씬 나이 어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2000년생들도 있으니까 많을 것 같은데 우선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 젊은 세대들도. 물론 요즘 뭐 시대가 개인주의화된 시대고 상당히 개성이 강한 어떤 개인주의 경향이 강한 뭐 그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하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아무리 그것이 개인의 행복이라 치더라도 개인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 젊은 세대들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집단화되고 같이 극복했을 때 개인의 문제, 개인의 행복도 추구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이걸 좀 젊은 세대들이 같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뭐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문제라든가 뭐 아직 취준생들, 아직 취업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이제 뭐 취업은 했지만 비정규직 들어와가지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고용의 불안을 안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어떤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극복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젊은 세대들도 좀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 좀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극복되려면은 불가분하게 그것이 하나의 세력화가 되고 힘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현재 손 노동조합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지점을 간과를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 이제 굳이 더 얘기를 한다라면은 뭐 이런 것도 있죠. 지금 어떤 이 청년들을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참 앞이 안 보입니다. 절망적이다. 희망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는데, 좀 호연지기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 자신감 있게 뭔가 기죽지 말고,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힘이 약해서 뭐 그렇고 저들의 힘이 강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저들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저항이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불만만 하지 말고 그 불만을 분노로 좀 승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분노가 하나의 어떤 조직된 힘으로, 그것이 노동조합을 통해서든 어쨌든 조직된 힘으로 이렇게 발현될 때 현재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절망감,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좀 자신 있게 이렇게 어깨 쫙 펴고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간부와 우리 새내기 조합원 포함한 또 우리 지금 조합원님들, 또 조합원 따로 간부 따로 있지 않는 게 노조인 것 같습니다. 두 위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주노조가 어떤 자세로 그 구성원들이 활동을 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이 좀 해소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하는 다름이 아니라 그 다름에다 좀 하나 더 두 자를 더 붙여서 다른 오름. 다른 오름에 대해서 너른 품이 필요하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조합원끼리는 그런 용서까지 갈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확산은 안 돼요. 근데 간부들 사이에 이제 서로 상처를 내며 닭보듯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수습하기 되게 어려운 건데, 다른 오름을 볼 수 있는 시야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시야는 전략적 목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략적 시선에서 나오는 거다. 그 시선을 향하고 갔을 때 자기가 여기서 정말 이런 치졸한 문제 갖고 싸우는 것이 창피해지는 거야. 이런 큰 꿈을 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로 싸우고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한번 이제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주는 게 되게 지도자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도자들은 자기가 뭔가를 전달하는데 달인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가지고는 조직이 안 됩니다. 굉장히 듣는 귀를 열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은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요즘 말하면 뭐 철학이 여러 가지 방식의 철학이 있는 건데, 노동 철학이 필요합니다. 노동 인문학 철학이라고 해도 좋고 노동 철학이도 좋은데, 이런 것들로 스스로를 이 동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평생을 단 한 명의 동지만 얻으면 그건 정말 노동자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노랫말이 있듯이, 사실 우리가 각기 다른 개별들을 이해관계를 다 이렇게 조율해 나가고 그것을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술입니다. 이 운동이 아니라. 근데 이걸 하는 것이 뭐 금방 어느 누가 무슨 해법을 제시하고 되는 문제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기본 근육이 생겨야 된다. 기본 근육이 없이 그냥 양적 확산만 돼가지고 여기서 50명 들어가 여기서 100명 들어가고 쭉 늘었어. 늘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야, 지도자는 이렇게 끌고 가고 싶어. 여기에 쉽게 안 되는 거지. 그것은 과도기가 필요한 거죠. 노동력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을 좀 인내할 수 있고 너른 가슴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지도력과 교육이 같이 받침이 돼야 이 문제는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사람은 이 감정이 통해야 공감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개념은 생각이 바뀌어야 개념이 정리가 되듯이, 공감은 사실은 감정이 정확하게
통해야 되는 문제라. 근데 그것을 지금 현재 지금 저 질문의 내용의 여러 사항들을 요즘 잘 설명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 조합원들이 많이 지금 코로나 전국이 좀 비켜가면 봤으면 좋겠다. 왜? 자기 자아를 키워주기에 간부는 간부대로, 조합원 조합원대로 요즘 나온 영화 중에서 제일 좋은 영화 같아요. 예,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안에 치사한 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각각의 개인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지고 그것이 노동조합으로 묶어서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 건지를 보면 아주 잘 드러날 수 있는 영화입니다. 갈등이 유발된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냐면은 하나의 어떤 그 아까 우리 그 한상균 위원장이 전략적 시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가 이해를 한다면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은 가치관의 통일의 문제다. 뭔가 같이 생각하고 같이 바라보고 같이 추구하는 이 가치관의 통일이 없음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의 갈등과 분열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적 어떤 이 운동적 차원을 넘어선 인간적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뭐 사소한 이런 어떤 감정적 갈등들도 상당히 이제 조직적 갈등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아주 이거 나쁜 건데 이제 소위 말하는 조직에 대한 헤게모니 문제로 접근돼 가지고 나타나는 갈등 문제 뭐 이런 것이 아마 노동운동 내에서 때로는 갈등으로 때로는 뭐 반목하기도 하고 뭐 더 심해 버리면 이제 조직의 분열로까지 나타나고 하는 거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런 문제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간부들이 활동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뭔가 방법이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활동하는 간부나 활동가들이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자기가 운동가로서 활동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할 때 조직 내 이런 갈등들은 이제 해소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민주를 얘기를 하면서 사실 상당히 반민주적인 행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회의도 제가 가끔씩 전해 듣는데 이런 거잖아요. 토론도 잘 안 이루어져. 니하고 나하고는 어차피 생각이 다른데 뭐 하나만 하면 똑같은 얘기 반복해야 뭐 하나 뭐 이런 어떤 상당히 이제 뭐 안 좋은 모습이죠. 소극적인 모습이고 이런 토론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한 문제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결론은 나면은 아니 뭐 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그건 니가 해봐 이래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거 사업을 하고 나서도 평가도 없어. 왜? 뭐 평가가 될 수가 없지. 뭐 참여도 안 했고 옳고 그르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도 없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끊임없는 조직 내의 무기력과 반목을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소시키려면 간부들 스스로가 모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설령 내가 다르다 치더라도 존중을 하고 그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를 놓고는 상당히 치열하게 토론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하고 나니 결과는 이렇다.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왜 뭐가 잘못됐고 어떤 게 잘 됐는 건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공통의 분모를 확장시켜 갈 수 있을 텐데 이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조직 내의 어떤 무기력과 갈등과 반목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예를 들어한다면 전노협 때는 회의를 하면은 뭐 절차에 따라 가지고 뭐 과반수 손들고 뭐 이렇게 가지고 결정한 적은 극히 드뭅니다. 전노협은 그야말로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가지고 회의를 1박 2일 타고 2박 3일 타고 그럴 때가 허다하게 있었어요. 뭐 심지어 회의하다가 멱살잡이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론이 나면은 그 결론에 대해서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해서 그 결론을 이행하려고 그 복무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혹한 시대의 전노협 이 탄압을 이겨내고 민주노총으로 조직적 승계를 하면서 갈 수 있었지. 안 그랬으면 그 전노협은 달라졌. 뭐 어쩌면 조기에 도태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전노협은 지금 시기보다
훨씬 더 엄혹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원칙들, 간부들 다 지키고 있었던 것. 생각이 다르면 토론하다가 토론하고 결정이 되면 그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 심지어는 조직의 결정은 목숨을 걸고 따른다라고 지킨다라고 했을 정도였으니까 이제 이런 게 지금 와해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조직 내의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역시 토론의 문화인데 간부들이 뭔가 이게 의견들을 서로 확인하고 조율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노력이 난 근본적으로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게 운동이 제대로 이게 성장하고 발전하려면은 상호 비판과 자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시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은 스스로 자기에 대한 성찰을 하는 자아 비판이 끊임없이 진행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간부 활동가들은 그게 상집이든 뭐 아니면 뭐 더 큰 뭐 대의원이 장집이든 모여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시간이 정 없으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더 좋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가지고 스스로 이게 상호 비판하는 이게 문화가 돼가 있어야 돼요. 이게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가 아니라 건강하게 우리를 발전시키고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상호 비판을 위한 이런 어떤 비판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또 어떤 문제가 있고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서로 충분히 인지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그 속에 찾아내고 이런데 이런 이제 문화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상호 비판하고 하는 물론 상호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객관적이고 동지적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하는 자체가 이미 불손한 의지를 가지고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비판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상호 비판을 할 때는 아주 객관적 근거와 사실을 가지고 동지적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화들이 사실 좀 많이 없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간부 활동가들이 조직의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간부와 활동가가 운동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아마 간부 활동가의 어떤 이런 조직 내의 이 단결력을 높이고 힘을 모으는 그게 될 거다. 뭐 이걸 자꾸 외부한테 물어가지고 뭐 단결을 뭐 어떻게 하면 분열이 극복되냐 이렇게 기능적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안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간부 활동가들이 정말 어떤 원칙을 가지고 활동할 것인가를 그런 어떤 자기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노동자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자적 의식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든다라면은 노동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노동자 의식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삶과 환경 속에서 그것이 일치가 될 때 이제 가능한 건데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 현장 속에서 자기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바로 그런 노동자의 노동과 자본의 관계 속에서의 자기의 어떤 위치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선 깨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토대 위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라든가 정치 뭐 이런 경제 이런 어떤 모순에 대해서도 좀 간부들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자 조합원들도 그런 문제까지 충분히 이제 자기 의식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스스로도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려면 바로 그런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도 좀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 보여집니다. 옛날에는 요즘 워낙 뭐 휴대폰 있고 하니까 뭐 또 몇 번 치면은 뭐 오만 정보가 다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사실 간부 활동을 하면서 뭐 그 당시 우리만 하더라도 87년도 이제 처음 이제 뭐 이래가지고 그 무렵만 하더라도 이제 이 간부들 가방을 열면은 한겨레 신문이라든가 말지라든가 그 당시에
그거는 거의 필수 소지처럼 들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뭐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시간 나면 신문도 보고 뭐 이렇게 요즘 이제 휴대폰가 많이 보는데 근데 휴대폰 보긴 많이 보는데 그런 건 안 보는 것 같아. 우리 사회의 어떤 이런 거는 적어도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 모순 이런 것들도 간부 조합원들이 충분히 좀 스스로 노동자의 시각으로 보고 노동자의 머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노동자의 가슴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간부가 해야 될 역할들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뭐 간부 활동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학습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신문이나 이런 거 노동 관련 기사들 많이 보고 요약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위원장님은 실제로 어떻게 학습하셨는지. 공부가 제일 잘 되는 데는 국립대입니다. 예, 국립대는 공부에 최적화된 곳. 예. 거기는 하얀 벽을 바라보면 철학가, 사상가, 노동운동가, 혁명가들이 줄줄이 나타납니다. 교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잘 되는 것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옥을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럼 뭘 할 거냐. 사실 요즘 책도 한 권 제대로 안 보는, 1년에 한 권도 안 보는 활동가도 굉장히 많고, 좋은 자료가 넘쳐나요. 너무나 넘쳐나는데, 그것을 봐야 될 동기부여가 어떻게 될 거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가슴이 안 뛰면 안 보거든요. 와, 나도 어느 변곡 좀 있었어요. 첫째는, 그때만 해도 이 배움이 대단히 즐거워서 하기보다는 배우지 않고는 자본을 이길 수가 없을 시점도 또 있었어요. 투쟁과 우리 실력이라는 문제인데 그 실력이 갖추지 않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러면 자본하고 나를 넘어서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대단히 철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문학에 대한 자기 내공을 높이는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 바탕에서 우리가 사회 구조적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접목해 나가면 그게 바로 약발이 받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개별이 성장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따는 세상에 종말이 고와해버렸어요. 그것도 코로나가 가르쳐줬어요. 지금이야말로 노동운동도 전략적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골든타임이 된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한테 악만 준 게 아니에요. 르네상스라는 것을 줬던 패스트 역병보다 흑사병보다 훨씬 더 지금 현재 새로운 화두를 던져준 게 코로나거든요. 왜?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줘 버렸어요, 이번에. 잘 먹고 잘 사는 놈, 성공한 사람은 코로나가 비껴가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 민낯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예? 세계 강대국이지만 그런 나라가 얼마나 추악한지 이런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미국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권력을 다 잡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한국 사회의 모순을 우리가 그러면 노동자들이 연대하면 바꿔낼 수 있다. 이런 시선까지 바꿔내는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봐요. 이 준비들을 해나가고 이런 시선을 누군가는 제시해주고 무모한 도전에 나서고 화두를 던져줄 때 참 노동운동이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지금의 계급 투표가 가능한 시세. 저는 계급 투표를 500만 표 이상의 노동자들이 표가 모아진 것을 저는 계급 투표라고 개인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시대를 저는 빨리 당겨야 된다, 앞으로. 그랬을 때 우리는, 노동조합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의 모순을 바꾸는 중심이구나. 이런 세대로 저는 전환될 거라고 봐요. 그 준비를 우리 모두는 전부 같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 조합원들도 그 목표를 가지고, 담대한 꿈을 충전하고, 가정에서부터 나를 다시 돌아보는 그리고 운동을 다시 돌아보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이 교육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시 신중하게 재검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하고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단발적이고 연속성이 없는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 일시적으로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노동자들의 의식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을 거다. 소위 말하면은 투자에 비해서 성수가 상당히 낮는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교육은 많이 하는데 실제 돌아오는 건 별로, 남는 건 별로 없는. 수학이 없네요. 투자에 비해서 성수가 남는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한계를 좀 빨리 좀 극복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정말 그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계급적 노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조직마다 정기적인 교육 과정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이게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거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반 노조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뭐 일반 노조가 부탁해가지고 우리가 활동과 기초과정 6강인가 7강짜리 프로그램까지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실종돼 버리고 두어 번 했죠. 이런 식의 교육은 안 된다,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노동조합 지도부들, 간부들이 새롭게 우리 노동자 교육에 대해서 좀 정리화, 체계화 시켜서 의식을 좀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새로 개발하고 만드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이제 금속노조 같은 경우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연수원도 만들고 뭐 올 하반기에 개원한다고 했는데 뭐 아직 개원 소식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늦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금속노조가 뭐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이제 연수원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최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노총도 이제 뭐 그런 중앙 어떤 교육 전체 노동자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기관들이 좀 제대로 이렇게 작동이 돼야 되겠죠. 지금 현재 뭐 민주노총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게 뭐 2, 3명 정도? 네. 그때 뭐 우리 한상균 위원장 있을 때 한 2, 3명 정도 맞습니다. 뭐 상근했고 내가 알기로는 뭐 민주노총의 교육 예산이 뭐 불과 뭐 1년에 4천, 5천, 뭐 6천 이건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고 이제 인식의 간부나 활동가들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 당위적인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인적 자원 또 인적 뭐 재정적 자원을 어떻게 충분히 이렇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지도부와 간부들의 인식 전환이 없으면 그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게 있어야 되고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강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이 상태에서는 어떤 훌륭한 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수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업장 내의 어떤 조건들 보면은 안 됩니다. 그러려면은 수강생들을 어떻게 재조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협을 통해서 뭐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단협을 확보하면 더더욱 좋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라면 차선책으로라도 지금 사업장마다 조합원 교육 시간을 뭐 한 달에 뭐 2시간씩 확보한 데도 있고 1년에 뭐 2-3시간 아니면 4시간 확보한 데도 있고 편차는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조합원 교육을 확보한 거는 대부분 다 있어요. 그 차이인데 이거를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는 그냥 인단투 때 조합 모아놓고 교육 한번 하고 뭐 선전 한번 하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다 떼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아까운 시간들을. 그래서 나는 단협에서 그 시간을 타임오프제로 좀 돌려가지고 확보할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가지고 1년에 뭐 조합원 교육을 4시간을 확보를 단협상을 대가 있다. 이러면 그 총 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럼 회사로 하여금 뭐 그 시간에 대해서 일을 더 하고 그건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타임오프제로 해가지고 뭐 조합원 교육 전체 시간은 한 2시간을 하고 나머지 한 2시간에 대한 전체 시간은 정말 필요한 조합원들이나 간부들을 양성시킬 수 있는 체계적으로 양성시킬 수 있는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숙박교육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완결된 어떤 노동자 의식으로 이렇게 재무장할 수 있는 이런 수강을 수급할 수 있는 교육을 수급할 이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중앙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 갖다 놔도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센터와 현장에 이제 그렇지, 현장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대상에 대한 교육생들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내는 거,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 중앙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충분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통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내는 거,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 아마 가능할 거다. 그거는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또 뭐 연맹은 연맹 차원에서, 단위사업장은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이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치 세력화, 전 솔직히 얘기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노동자 정치 세력화 단기간은 쉽지 않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민주노동당을 만들고 뭐 국회까지 가서 또 일도 했고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제 당이 분열되는 데까지도 갔고 뭐 그 중심에 나도 있었기 때문에 만들 때는 민주노총 위원장이었고 이제 그러다 또 이제 민주노동당에 갔고 거기서 또 이제 깨지는 것도 경험했고 뭐 그렇게 보면은 진보 정치 운동이 오늘 이렇게까지 온 이 상황으로 오기까지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죠.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그런 내가 이렇게 뭐 얘기하는 이 자체가 맞지는 않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하고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아,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내가 지금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어쨌든 진보 정당, 진보 정치 세력화를 표명하는 게 지금 한 4-5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의당이 있고 진보당이 진보당 있고 있고, 변혁당이 있고 녹색당도 있고 또 노동당도 있고 네네. 뭐 또 뭐가 있나? 기타 등등. 하여튼 4-5개가 되는데 이 4-5개가 뭐 다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4개가 될 수 있을지 뭐 3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최소한 이런 세력들이 좀 같이 모아지고 거기에 또 노동자들이 같이 노동운동이 같이 결합하고 했을 때 노동자 정치 세력화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자발적으로 지금 있는 4-5개 당이 자발적으로 하나의 통합적인 어떤 진보 정당으로 모아지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내가 볼 때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것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민주노총이 여전히 난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이죠. 왜? 어쨌든 100만이고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큰 조직이란 말이죠. 민주노총이 힘이 있어가지고 이 다른 밖에 있는 진보 정치 세력들을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견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민주노총이 그 견인력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민주노총이 그 역할을 하려면은 최소한 민주노총 스스로가 자기의 정치 방침에 대한 세력, 그 방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말로만 노동자 정치 세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뭔지,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후에 지향하고 있는 사회가 어떤 건지, 뭐 이런 걸 민주노총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전부 다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돼야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민주노총이 이게 없어. 없는 속에서 하나로 가야 돼. 노동자 정치가 힘이 안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당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상을 놓고 얘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걸 놓고 민주노총이 견인력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했을 때 뭐 좀 흩어져 있는 진보 정치 세력들을 하나의 힘으로 이렇게 결집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안 된 속에서 될까? 약간의 회의적인 점 생각을 하죠. 민주노총이 이제 늘 이렇게 아까 뭘 하겠다는 우리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그거에 동의를 안 해서 안 모이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해서 하나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도 못 하신다 이런 이야기시거든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이것이 선거 때 되면 여행으로 어떻게 나가나 뭐 그냥 민주노총 지지 후보로 결정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민주노총 지지 후보로 결정되고 그 지역구에 2명 이상의 그 진보정당 후보들이 나오면 단일화가 안 되면 지지 후보가 없는 이건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결국 그런 방식의 이제
정치 세력화는 끝났다. 그렇게 해갖고는 뭐 조합원들 따르지도 않고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이제 이런 거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떤 계기로 어떤 내용으로 그걸 할 거냐. 진보란 말도 저는 정의를 잘해야 된다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정당의 정강 정책은 있잖아요. 미국은 양당 정치가 아주 보수적인 양당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강 정책보다 훨씬 더 못하고요. 거기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독일의 지금 현재 기민당 같은 경우가 현재 집권당이고 4번 연속 집권한 정당이에요. 여기에 내용보다 우리 진보동당 거기는 독일에서 가장 보수 정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진보동당에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은 거기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진보 정치라는 이야기를 잘못 쓰면 큰일 난다는 거야. 거기에 우리가 노동운동이 그러면 이건 아니다. 우리가 노동이 제시하는 정치의 내비게이션은 이거다. 이걸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통합으로 해서 그것이 될 거냐. 근데 민주노총이 그걸 가능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민주노총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그런 길들을 빠르게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고 요즘 많은 토론들이 관련해서 열리고 있어요. 왜?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또 코로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회의 모순이 드러났기 때문에 민주노총에 주어진 역할이 더 커졌어요. 더 커졌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이 뭐 지금은 대체적으로 다음 대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선에 과연 그러면 진보 정당들, 진보범 세력들이 단일 후보 전략을 가능할 거냐? 대단히 지금 이번 민주노총 선거에서도 논쟁이 됐어요. 논쟁이 됐는데, 근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모아내고 하나의 전략적 목표로 갈 거냐? 이 계기를 통해서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예요. 대선 전략을 쓰므로써 민주노동당이 태동이 됐어요. 뭐 달리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진보 정치에 대한 내용은 대단히 우경화돼 있다. 내용적으로도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넘을 거냐 이런 과제들을 같이 좀 극복하면서 그런 토론 속에서 하나가 되고 같이 지역에서 그 문제를 같은 의제를 만들어가는 지역 단위 운동이 지금 필요한데 저는 뭐 지역에 내려가서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앙 뭐 아까 5개 진보 정당들이 중앙에서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10년 가도 안 되고 20년 가도 안 되는데 그럼 아랫바닥에서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합원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계기들은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아주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의제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조합원 동지들도 아주 이게 우리가 가능한 문제인데 우리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길을 그 노동이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이 정말 매력적이고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면 저는 계급 투표가 가능한 시대가 비로소 그때 열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임금과 복지와 고용을 넘는 문제를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는 실력도 갖고 그것을 공감대를 키워가는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우선 이제 조직적 전망, 비전 문제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겠죠. 실제 노동운동에는 자기가 회사에 몸담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조합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일정 부분 간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제 벗어났을 때 또 노동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 우리 사회 변화 가능성, 등등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어떤 불투명성이 간부들이나 활동가들이 운동을 자기의 어떤 삶의 한 일부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한계로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운동의 어떤 조직적 전망이라고 한 측면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는 개인의 조건일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이것도 결코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일 것 같아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87년도 대투쟁을 거치고 전노회 만들고 90년도 이래 오는 그 운동의 주역들은 전부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어요.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상당히 몸이 가볍고 결혼 안 한 사람도 많고 부모가 있다 해도 좀 자유스럽고 몸도 가볍고 의기도 충만할 때였던 거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몸이 무거워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또 이제 간부나 활동가로서 이런 것들을 주춤주춤하게 만들고 하는 측면이 이제 또 하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는 사회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뭐 진보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미 우리 사회에서 진보는 민주당으로 프레임이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옛날에는 뭐 그걸 상당히 두려워했잖아요. 뭐 좌파 정당 뭐 이러면 이거 공격받으면 어떡하나 뭐 진보 정당 이러면은 우리 아닌데 뭐 이런 이제 변명하는 식으로 두려워했는데 요즘은 스스로가 이제 자기들도 진보 정당이라고 하고 좌파라고 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떠냐 관계없이 프레임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진보라고 하는 프레임이 이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넘어가 버렸고 진짜 진보라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세력들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은 미미하고 이런 사회 환경들이 또 노동자들로 하여금 이제 뭐 운동에 대해서 이제 이탈도 하게 만들고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걸로 나타나죠. 그냥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요인들이 간부나 활동가들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그만둔다든가 아니면 소극적이 돼버린다든가 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 나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데 이게 다 누구나 다 진단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문제는 건 방법은 뭐냐? 이게 간단치가 않다라는 거죠. 간단히. 그건 역시 이 조직적 전망과 개인의 전망을 일치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운동이 발전하려면은 그냥 당위만 가지고 대중들을 끌고 가고 간부 활동가들의 니는 운동이 무조건 복무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은 조직적 전망과 개인의 전망을 일치시켜 나가는 최대한 이런 또 상호 상승적인 발전의 과정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한 축은 노동운동과 한 축은 정치운동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이 상당히 균형 있게 만들어갈 때 간부들도 그냥 노동운동으로서 이게 이제 내가 할 역할 다 끝났다가 아니라 정치운동이라고 한 영역에서 또 다른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자기가 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어떤 보람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걸 또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축을 만드는 것이 아마 중요할 거다. 내가 볼 때 이게 안 되면은 뭐 프레임도 뺏겨버렸고 조직은 이런 어떤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자기가 참여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조직과 개인의 전망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한계도 이제 나타나고 이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내고 지금은 좀 배고프고 허리가 좀 졸라매더라도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나마 좀 되지 않겠어요? 중국의 루신이라는 노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하늘 아래 처음부터 길은 없었다. 여러 사람이 다니면서 길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노신이 한 말인데 바로 운동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 또 맞닥뜨려야 될 앞으로 맞닥뜨려야 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든 과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 우리의 어떤 그 과제들이고 그 길이 지금 안 보인다 치더라도 누군가 가고 우리가 또 가고 또 가고 하다 보면은 새로운 어떤 길은 만들어지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지도 갈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그 길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용기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좀 이런 생각입니다. 뭐 꿈이 있다라면은 뭐 그런 거죠. 평등의 가치가 보편적 가치로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지속적인 또 앞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뭐 제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조합원 동지들한테 오늘 뭐 선배라는
선배와 대화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만은 선배를 통해서 과거에 무엇을 한 거에 대한 것들을 되새겨보는 과정이라면 오늘 시간 아무 의미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각각이 주어진 조건은 다르지만 나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할 거냐 과연 이제 이렇게 저는 봤을 때 이 노동자들이 내가 노동자라는 걸 알았을 때 이 노동자끼리 잘 뭉쳐버리니까 크게 뭉치니까 못할 게 없다라고 자각할 때 그 길이 험난하지만 같이 갈 수 있는 내 옆에 동지가 옆에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면 저는 모든 것을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생각의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자기를 너무나 존중해야 된다. 자기가 스스로 존엄하지 않으면 굉장히 입신양면에 길들여진 어느 또 다른 탐욕의 노동자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길이 아니고 진짜 노동자답게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지금 꿈꾸신다라면 여전히 그 길을 같이 갈 동지들의 손을 잡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민주노총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 세계는 이미 그걸 다 하고 있고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그 길에 본 궤도에 진입하는 결정적 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자신감을 갖고 진군했으면 좋겠다. 힘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보신 분들도 아마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우리 두 위원장님 모시고 민주노조 역사와 또 후배들에게 드린 말씀, 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두 위원장님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느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